음, 자, 야리님인가요? 3차 계획 아니었는데 아직 안 된 곳은 앞으로 4차 계획에 앞선 순위일까요? 아니면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이게 3차가 있었으니까 먼저 하고 4차 있으면 나중에 하고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의 사례로 보게 되면. 자, 오히려 문제는 대부분의 계획들이 예타라고 하는 부분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문제는 예타를 통과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예타가 통과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그 신분당선 호매실 지구 예타 통과처럼 확정이 어느 정도 나야,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고시가 나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계획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결국 사업 타당성에 따라서 어, 진척도가 빠른 곳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자, 얌얌얌님께서는 말 그대로 계획 아니네요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계획 아닌데 다만 그래도 생각한 계획 아니기 때문에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이 계획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계획이 차라리 좋은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음, 자, 조정일 님이 마석에서 세종까지 GTX라고 하셨는데, 뭐 빠르면 15년 걸릴지 않을지 20년 걸릴지, 뭐 그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밑에도 지금 적어 놓으셨는데, 평내 호평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부터 올라가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침체장 때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올라가는 경우가 없는데 어 약간 화랑장이거나 상승장이 오게 되잖아요. 상승장이나 화랑장이 오게 되면 대체적으로 종이에다 글 쓰면서도 호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평내나 호평 같은 경우는 그 주변 나머지 지역들이 많이 올라간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갭매우기 효과로 올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겠죠. 앞으로도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거나 또는 내가 거주할 곳을 찾는 데는 충분히 좋은 곳이 많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고민하시고 집중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정일님은 민주당 찐팬이셨다고 얘기했는데 다음엔 안 찍는다고 하셨네요. 자, 어쨌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조금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자, 은솔님이 검단은 어찌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밑에 뭐, 완정역 근처도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어떤 특정 지역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는 그동안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특정 지역을 대놓고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가능하면 그 지역을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게 되니까 검단 역시도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검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찌 될까요?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사람에 따라 다 다르실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검단을 분양을 받으신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검단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분양권의 상승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했었죠. 문제는 이 가격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면서 행복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이게 본인에게 결핍으로 느껴지는 경우 이번에 김부선이 굉장히 악재라고 여겨지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이게 호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효과가 매우 큽니다. 자, 그래서 뭐가 맞고 틀리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설명시켜 드릴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큰 그림으로 보게 된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지역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이번에 발표됐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체를 잘 보시게 되면은요. 재밌는 거는 서부권에 많은 신규 계획이 몰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떤 말이 되냐면은요. 지금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을 비교하게 되면 서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격대가 낮은 곳이었던 곳이에요. 이 부분이 바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 전체적으로는 다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것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어찌 될까요? 뭐 할까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서부 지역이 크게 바뀐다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다. 자, 검단 얘기하셨지만 검단이라고 하는 지역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김부선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죠. 그쵸? 자, 근데 김부선 말고 또 다른 거 있죠? 뭐가 있을까요?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연장선 타고 일사로 넘어갈 수 있고 다시 GTX-A를 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뭐 갈아타든 뭐하든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또 반면에 나머지 지역들이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가격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사이에 껴있는 대표적인 신도시 중에 하나인 검단 지역이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어떤 특정 지역의 모멘텀을 가지고 어찌 될까요?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별로 고민될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 역시 그 지역의 대체 지역에 해당될 수 있는 더 선호도가 높은 그 지역의 움직임이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주변 지역까지도 분위기가 확산되는 건 맞겠지만 단기적인 움직임이 그때그때 바뀌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조금 더 크게 큰 그림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과 가격의 움직임은요, 그까짓 김부선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움직이는 정도라면 저는 그동안 호재만 돌아다니면서 다 그 동네 사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야 되지만 유감스럽게 해서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 제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호재로서 매우 좋은 호재지만 단기적으로 움직일 때는 생각보다 그걸로 크게 돈을 버는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자, 서부 지역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분들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죠? 자, 미라클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네요. 2001년 하반기 폭등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는 유감스럽게도 폭등, 폭락 이런 얘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미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제 말 속에서 다 얘기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표현을 좀 쓰셨던 것 같은데, 부룡님은 항상 대놓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대충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만든다.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는 폭등이다, 폭락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기사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올 하반기에 임대차 3법에 대한 전세가 상승과 연관된 부분, 그 다음에 매물이 사라지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하는 거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상승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폭등이다 아니다 여부는 저도 알 수는 없죠. 폭등일지 아닐지는 모른다. 단 한 가지 폭등이 나온다면 이런 현상 때문에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첫 번째,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폭등이 나온다면 이 폭등의 주 원인은요. 실수요자의 패닉 바잉 현상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 정도 선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밑에 조금 더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스타일을 매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 그런데 제가 말하는 한마디 때문에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도 싫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윤매님이 올려주신 글을 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월곡동 모 아파트 140이니까 중대형이죠.
10억 5천의 실거래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월곡 주변은 항상 소외지였고 방금 말씀해주신 대형 평형의 움직임에 큰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서울 내 실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강북권에 시야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장에서 동래권에 따른 소형평형으로의 수렴 모습이 어찌 될까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들을 물어보시는 내용은 아주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시는지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죠.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이 글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렇게 될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저 역시도 똑같이 고민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장에도 제대로 답변을 주시는 분을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결국에는 제가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과정을 그 고민 때문에 하게 됐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이 인과관계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과관계는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인과관계는요, 철저하게 수익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부분만 기억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드렸던 말씀 속에 약간의 힌트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난장 초반에는 전원주택붐이 있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전원주택 살고 보니까 벌레들도 많고요. 막상 환매도 쉽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좋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원주택 부분 사라져 갔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부동산 시장의 상승장이 왔는데 정부가 규제함으로써 똘똘한 채를만 유행하는 상황이 오니까 그 당시에 우리의 선배들은 중대형이 제일 낫겠구나. 왜? 그때는 중대형들에 관심이 높았거든요. 큰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요. 계속해서 너무 많은 가격이 오르고 더 이상 살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디를 찾을까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그때 요즘 말로 하기에는 아파트라든지 그 이후에는 소형평으로까지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던 거죠.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움직임은요. 자연스럽게 이익을 찾고 살 곳을 찾는 대체지를 찾는 사람들의 철저한 이기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윤매님이 질문하신 내용도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과 별다른 부분이 아니죠. 그동안은 중대형에 관심이 없었고 오르지 않는 거라서 이익이 안 되니까 안 갔는데 지금 들어서 시장 환경이 바뀌니까 이렇게 움직인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에 소형평형으로의 수렴 움직임은요. 갑자기 소형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소형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반대로 중대형이 너무 올라서 이건 아니다. 근데 투자할 곳은 없나? 돈 되는 곳은 없나? 라고 하는 상황이 맞물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보면 여기가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공통의 생각이 소형평형으로 집중되는 시점에 수렴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찍으면 이거는 신점이라고 제가 웃으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흐름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여러분들의 행동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고 그것을 20년 동안 봤던 제가 그것을 먼저 이랬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저도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윤매님의 답변에 어느 정도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결국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 중대형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가격의 실제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또다시 대체지를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텐데 만약 그 시점에 시장이 하락장에 접어들게 되면은 소형평으로 넘어가기 전에 분위기가 끝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소형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오겠죠. 시장은 항상 반복이라는 사이클을 타게 되어 있고요. 상승과 하락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사이클을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큰 그림으로 먼저 보시게 되고 사람들의 그 움직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미미무무님이 질문하신 게 눈에 보여서 이 부분을 답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미미무무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
과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가 푼 사례가 있는지, 그 텀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한 가지 오해가 하나 있으세요. 자, 냉정하게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토지를 묶은 걸까요? 아파트를 묶은 걸까요? 원래는 토지를 묶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장에 와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가지고 아파트를 묶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난 장에는요, 아파트를 묶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고, 오히려 그때는 그 지금의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것처럼 주택규제지역과 토지규제지역이라고 지금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묶여져 있었고요. 그때 이제 세종시와 같은 그 충남 영기군 지역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를 묶는다든지 정말 토지를 묶는데 사용을 했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라고 하는 거를 제가 기억이 없어요. 물론 저도 뭐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토지거래가 허가구역을 아파트로 묶은 거는 이번 장이 처음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토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정부도 진화해서 아파트를 묶는데 사용하고 있구나.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 말고 다른 식의 질문으로 더 바꾸신다면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다른 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압구정 날라리님 또 이렇게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시흥시 정환동 구축 아파트 이거를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탁 집어서 질문하신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의도는 알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데 한번 질문을 보면서 조금 두리뭉실하지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흥시 정왕동 구축 아파트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공시가 1억 이하라고 표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용적률이 낮고 20년 넘은 구축들이 많아서 10년 후에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그렇고 나머지 지역엔 다른 아파트도 그렇고 또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당시의 사업성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적률이 낮고 결국에는 10년, 20년 넘은 구축이 많아서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최종적으로 귀착되는 부분은 사업성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시점의 가격과 그 다음에 재건축을 했을 때 올렸을 때 그 어떤 부분을 봤었을 때는 당연히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용적률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무언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일 때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일 때는 그렇지 못하게 될 거고요. 딱 한 가지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아직 많이 올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 사업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때 시점에 가격이 얼마나 책정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밀어내고 올렸을 때 용적률을 얼마나 책정해서 했을 때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붙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침체장애 있을 때 서울 지역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수많은 아파트 그 빌라 지역들이 가격이 오르고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그 속도가 빨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10년 후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결국 지금처럼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되고 그 다음에 또 20, 30년이 넘게 된 구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부가 어떤 대책이라든지 정책을 통해서 바꾸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될 것이다. 심지어는 저는 일기 신도시마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물론 지금도 용적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지역 역시도 결국 나중에는 지역적으로 이슈화가 될 만한 곳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뭔가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역시 그렇다면 시흥시와 같은 지역도 나름대로 많이 좋아진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몇 년 후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한소님께서 질문하신 거 한번 제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매매가는요, 흔히 월세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특히 소형 원룸은요, 가격이 오르기 힘들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월세는 안 오르는 걸까요? 물가도 오르고 월급도 조금이나마 오르는데 월세는 늘 그대로인 것 같아서요. 제 생각이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아주 노골적으로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전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외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매매나 월세밖에 없겠죠. 자, 이런 상황에선 딱 사람들의 선택권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선택권이냐? 사든지 아니면 월세 내고 살든지. 결국 생각할 게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에는요, 특별하게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나와 있고요. 이 전세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우 선호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집을 많이 안 사고 계신 분들의 대표적인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전세로 들어가면 이 돈을 내가 나중에 그대로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피시죠. 물론 조금 더 경제를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 상승을 덧붙여서 사실상 알고 보면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결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매를 빼고 전세와 월세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볼 때는 당연히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지가 후순위로 밀리는 월세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지가 않죠. 심지어는 월세를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아마 오피스텔일 텐데 아파트는 더더구나 없고 이런 곳조차도 사람들이 월세보다는 전세 들어가는 게 나중에 회수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부분을 올리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전세를 들어가거나 또 전세자금 대출을 좀 많이 해주는 시기잖아요.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무언가의 어떤 제약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 원룸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좀 괜찮은 원룸 오피스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최소 50에서 7, 80 정도 이내에서 움직이잖아요. 더 뭐 싼 것은 또 있겠지만 대부분 그 정도 움직이는데 2008년, 2009년 그때 한참 월세를 가지고 받는 투자를 할 당시에도 그때도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보다 조금 한 5만 원 정도 더 낮은 수준이었다라고 저는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월세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흔히 말하는 반발 심리도 굉장히 많은 곳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월세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한 가지는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다 일가구 주택 세대 수들이 많다 보니까 세대 분리가 일어나면서 그러므로 인해서 조금씩 월세 사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좀 확실히 늘어난 것 같은데 월세로 내놓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역시 임대사업자들만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 보이는 거일 뿐 월세 부분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수요가. 다만 월세가 그렇게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아직까지는 솔직히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자,